우리가 이제 HTTP2를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반까지 해가지고 3시차 분량을 이제 3일치 수업을 우리가 지금부터 HTTP2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HTTP2는 지난 시간 진도 나가다가 이제 멈췄던 게 HTTP2 자체에 흐름 제어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마지막 슬라이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특정 알고리즘을 TCP처럼 뭐 이렇게 슬로우 스타트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보내라, 보내지 말아라, 많이 보내라, 적게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기능이 좀 다르다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일종의 더 받거나 덜 받거나 멈추거나 재개하거나 이런 이제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 거고, 요걸 가지고 이제 본인이 어떤 식으로 할지는 그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똘똘한 그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알고리즘을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크게 달라지는 건 결국은 뭐 TCP라든지 혹은 수업에 잠깐 나왔던 HTTP 라이브 스트리밍은 그냥 보내는 쪽에서 우구장창 보내되 TCP 자체의 컨제스천 컨트롤 알고리즘에 의해서 보내다, 그 많이 보내다, 적게 보내다 이런 거였다면, 지금 이렇게 하이라이트한 것처럼 HTTP2에서는 보내고 받는 거를 그 스탑 포즈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동영상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동영상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을 때 현재 유튜브나 HTTP 라이브 스트리밍처럼 버퍼링 하는 거, 요거를 아예 안 할 수도 있다. 아예 안 했을 때의 장점은 무엇이다? 결국은 내가 영상을 안 보고 딴 데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랬을 때에 나한테 트래픽이 와서 그 트래픽이 보이지 못하고 버려지는 거, 낭비되는 거, 특히 이동통신이라 그러면 이런 거 돈을 내야 되는 거에 대한 거를 부담을 줄일 수가 있으니, 뭐 이런 게 한 예인데 똘똘한 흐름 제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결국 우리가 시험 문제에도 나왔지만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했기 때문에 그 건드릴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확실히 많아졌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흐름 제어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이어가면 흐름 제어는 양방향이에요. HTTP에서 제공하는 흐름 제어는 TCP에서 제공하는 흐름 제어처럼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우리가 TCP에서 흐름 제어를 할 때에 결국은 수신단의 버퍼 사이즈를 보고 그 버퍼가 비어져 있으면 채우려고 했죠. 버퍼 사이즈를 보고 더 많이 채우려고 그러거나 이제 조금 적게 채우려거나 그랬는데, HTTP도 마찬가지예요.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수신단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스트림별로 보는 것과 같이 창 크기, 윈도우가 있어요. 그래서 TCP 커넥션을 열었을 때의 수신 버퍼 사이즈가 얼마다라고 서로 주고받는 내용이 있고, 송신단은 수신단의 버퍼를 채우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HTTP도 수신단의 윈도우 크기, 즉 버퍼가 있고 그 버퍼의 크기, 윈도우 값을 송신단과 주고받음으로써 윈도우가 크면 송신단이 많이 채우려고 할 거고, 윈도우가 작으면 송신단이 이제 조금 더 속도를 줄이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거를 스트림 레벨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스트림은 뭐였어요? 결국은 리퀘스트 리스폰스 메시지가 오고 가는 그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 요것들이 여러 개 섞여 있는 논리적인 하나의 서비스, 이런 걸 스트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스트림 속에 리퀘스트 리스폰스 메시지 같은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리퀘스트 리스폰스 메시지가 결국은 또다시 작은 것들로 쪼개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크기로 합니다. 그리고 요 스트림들을 묶어가지고 송신단과 수신단 사이의 스트림이라는 것들은 일종의 논리적인 서비스들이니 이걸 통째로 하나 묶어서도 그 윈도우를 줘가지고 제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HTTP의 흐름 제어는 요 스트림 단위로 하는 것이 기본이고, 요 스트림들 전체를 묶은 걸로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더 효율이 있는지는 사실 이게 새롭게 만들어진 프로토콜이어서 좀 고민이 있기는 해. 일단은 그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합시다. 자, 따라서 흐름 제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위쪽과 같이 TCP와 유사하게 수신단의 버퍼 크기가 있으니, 요 크레딧 기반이라는 거는 내가 10개의 뭐 자격이 있는데 많이 쓰게 되면 10개가 뭐 줄어들어 가지고 90개가 되고, 요 크레딧이라는 것이 일종의 코인, 동전, 자격증 뭐 이런 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가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그냥 뒤에 있는 윈도우, 즉 바이트 단위로 이루어진 버퍼 크기, TCP에서 봤었던 그 윈도우, 그것과 거의 동일하게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스트림 레벨에서 우리가 HTTP 리퀘스트 리스폰스 하는 그 연결체들에 대해서 하게 되고 전체를 묶어가지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말을 좀 되게 어렵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동작 방식을 설명하면 TCP하고 비슷해요. 나에게 윈도우가 있고 그 윈도우 크기, 즉 수신단은 수신 버퍼가 있고 그 크기를 윈도우로 우리가 칭했죠. 요거를 주기적으로 윈도우 업데이트 프레임을 보내요. 누구에게? 수신단이 송신단에게. 이것은 TCP도 마찬가지였죠. TCP도 수신단에서 송신단에게 본인의 버퍼 사이즈를 주기적으로 알려줬어요. 마찬가지로 HTTP도 수신단위 버퍼가 있고 그 버퍼의 크기를 윈도우 업데이트 메시지로 알려줘요. 그러면 송신단은 요거를 보고 본인이 얼마만큼의 데이터 프레임을 더 보낼 건지 아니면 좀 양을 줄일 건지 이렇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죠. 자, HTTP2의 흐름 제어가 그 기능 중심으로 되어 있다. 많이 보낼 건지 적게 보낼 건지 스탑할 건지 포즈로 할 건지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게 포즈, 즉 보내지 마라고 하면 이게 흐름 제어를 끈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죠. 흐름 제어 하에서 전송을 중단시킨 거지 흐름 제어는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HTTP2의 흐름 제어 메커니즘은 끌 수 없어요. 반드시 써야 돼요. 반드시 써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보는 것과 같이 수신단의 사이즈를 송신단에게 알려주는 절차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를 최소한 TCP보다는 좀 깔끔하게 하고 있으니 요 세팅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 프레임을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사이의 커버가 주고받아요. 언제? HTTP 연결을 할 때. 그래서 HTTP2 연결을 할 때 송신단과 수신단은 이렇게 세팅 프레임 같은 거를 주고받음으로써 세팅 프레임 안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여기서 흐름 제어와 관련된 흐름 제어의 창 크기 이거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수신단의 버퍼 사이즈인 거죠. 그러면 TCP에서도 흐름 제어가 있는데 HTTP2에서 흐름 제어를 왜 하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보내, 멈춰 요럴 수 있는 일종의 플렉서비티를 가져갈 수도 있죠. 근데 더 큰 거는 뭐냐면 윈도우 사이즈의 크기입니다. 보게 되면 흐름 제어 창의 기본값은 6535, 64KB 설정되어 있다. 디폴트 값이. TCP의 플로우 컨트롤의 디폴트 윈도우 사이즈가 64KB였어요. 결국은 HTTP2도 디폴트 값으로는 수신단 버퍼 사이즈의 기본 크기를 64KB로 하는데 얼마만큼 커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TCP는 애시당초 오래된 프로토콜이고 커널 안에 있으며 그 제한된 비트 안에다가 그 우리가 윈도우 사이즈를 나타내는 비트 수가 고정돼 있잖아. 그게 커질 수가 없었죠. 따라서 우리가 수십 킬로바이트 이상의 수신단 버퍼를 만드는 게 불가능했는데 지금 만든 HTTP2는 새롭게 만들어졌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죠. 따라서 이제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수신기의 윈도우 업데이트 프레임을 전송할 때 수신단의 버퍼 사이즈를 최대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최대 2의 31승 빼기 1바이트. 계산하면 2GB예요. 2GB. TCP는 전송 링크가 아무리 빨라도 수신단의 버퍼 사이즈가 64KB로 되어 있으면 더 이상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동통신 우리가 초고속 랜이나 이런 거에서 64KB는 정말 순식간에 채워버릴 수 있잖아. 결국은 너무 느린 전송 링크를 고려한 수신 버퍼 사이즈인데 HTTP2는 보는 것과 같이 수신 버퍼 사이즈를 2GB로 줄 수 있는 거예요. 2GB. 2GB를 1초에 채울 수 있으면 8이 16이니까 16GB/s잖아요.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준 거죠.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따라서 기본적으로 HTTP2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제어를 멈췄다, 다시 재개했다 할 수 있는 기능적인 플렉서빌리티도 있지만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수신단이 굉장히 큰 버퍼를 가지고 있으니 결국은 뭐예요?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쏠 수 있는 양이
확실히 늘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죠. 속도를 올리고 기능을 개선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TCP의 흐름 제어라는 것은 엔드 투 엔드, 즉 최종적으로 보내는 프로그램과 최종적으로 받는 프로그램 두 개 사이의 일이었다면 HTTP2는 홉 방식입니다. 홉 방식. 홉이라는 게 뭐예요? A 컴퓨터가 B에게 보내고 B 컴퓨터가 C에게 보내면 엔드 투 엔드는 A to C가 되고 C to A가 되지만 홉 바이 홉이면 A to B, B to C, C to B, B to A. 즉 홉이라는 거는 이 통신에서 한 줄, 왼쪽 컴퓨터와 오른쪽 컴퓨터를 연결한 바로 한 줄. 좀 밑으로 내려가면 데이터 링크 줄을 우리가 홉이라고 주로 가정을 하는데, 결국은 흐름 제어는 이 HTTP2를 가지고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 사이에 흐름 제어도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중간에 프록시 서버가 들어간다면, HTTP는 프록시 서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프록시 서버가 있다면 HTTP2는 클라이언트와 프록시, 프록시와 서버, 서버와 프록시, 프록시와 클라이언트, 요렇게 각각에 대해서 흐름 제어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HTTP 1.1 얘기할 때에는 클라이언트 서버가 주된 거고, 프록시는 클라이언트한테도 안 보이고 프록시한테도 안 보인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프록시가 전면에 등장하고 최소한 HTTP2라면 클라이언트 서버의 프록시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될 만큼 중간에 있는 서버, 즉 프록시 서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사이에 우리가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와 같은 걸로 암호화할 때에도 클라이언트가 프록시하고 암호화된 통신을 해서 연결을 뚫고, 그 다음에 프록시하고 서버 사이에서 암호화된 연결을 뚫어요. 따라서 프록시는 굉장히 중요한, 언제 HTTP2부터 사실상 HTTP 1.1을 만들어 놓고 프록시가 눈에 안 보인 게 성능상으로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HTTP2에서부터는 이 프록시 같은 애들이 전면에 등장을 한다는 것, 클라이언트도 프록시를 알고 서버도 프록시를 안다는 것, 흐름 제어도 클라이언트와 프록시 사이, 프록시와 서버 사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돼요. 프록시는 우리가 1.1에서는 그냥 중간에 있는 HTTP 서버다. 그래서 주된 기능이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청을 했는데, 이미 프록시가 그 컨텐츠를 가지고 있으면 돌려주는 캐시,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불법적인 그 사이트를 접속하려고 그러면 막는 시큐리티, 뭐 이런 걸 한다 그랬는데, 사실 프록시라는 단어를 교수님이 쓰고 있지만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 즉 데이터 센터, 서버 쪽 프로그램을 생각하면 HTTP 서버가 한 대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맞죠? 클라이언트가 네이버로 접속을 하면 이 대장 역할을 하는 완전히 프론트엔드 서버가 있었고, 뭐 로드 밸런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디스패처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혹시 그 다음에 리버스 프록시라는 단어가 또 쓰이기도 해요. 얘가 일단 전면에 있는 HTTP 서버가 받아서 얘가 이거를 뒤에 있는 서버들한테 이렇게 넘겨준다 그랬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홉바이홉이라는 건 결국은 데이터 센터 안에 서버들이 대부분 HTTP 베이스드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따라서 HTTP 서버들이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이 왔을 때에도 그 구간에서 흐름 제어를 하고, HTTP 서버가 받아서 그거에 맞는 기능을 하는 또 다른 HTTP 서버에게 줄 때 걔네들 간에도 흐름 제어를 하는, 이런 좀 구조를 좀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HTTP2는 코드가 아직 안 나오죠. 이론을 지금 설명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코드는 아직 이렇게 많이 그 샘플이나 활성화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거에 특화된 코드는. 자, 그래서 넘어가고, 흐름 제어는 따라서 여러분들이 TCP에서 프로토콜, TCP 클라이언트하고 TCP 서버 사이에서 있었던 그런 흐름 제어도 결국은 우리가 HTTP2 안에 거의 유사하게 존재한다. 대신 TCP의 흐름 제어는 프로그래머가 제어할 수 없죠. 소켓을 열면 끝이야. TCP 알아서 하는 거지. 하지만 HTTP2의 흐름 제어는 HTTP2를 프로그래밍하는 개발자에 의해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의해 동작시킬 수 있다.
그리고 수신 버퍼의 사이즈를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고속에 맞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뇌리에 강하게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HTTP2의 또 재미있는 새로운 기능은 서버 푸시예요. 푸시라는 건 밀어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삼성 갤럭시나 아이폰에다가 그 구글 계정, 경희대학교 이메일을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할 때 클라이언트를 고를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삼성에도 삼성에도 삼성이 만든 갤럭시 안에도 삼성이 만든 이메일 클라이언트가 있고 아이폰인 경우에도 이제 애플이 만든 이메일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Gmail 클라이언트를 깔 수가 있죠.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Gmail 클라이언트를 깔고 경희대학교 이메일 계정을 이제 개설해 두면 Gmail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교 이메일을 통해서 뭔가 수신을 하면 거의 순식간에 그 아이폰과 갤럭시에 있는 그 Gmail 클라이언트가 울려요. 수신 받았다. 알람이 탁 뜨죠. 근데 이제 아이폰에 있는 디폴트 이메일 프로그램이나 갤럭시에 있는 디폴트 이메일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Gmail을 계정을 만들어도 내가 이메일을 받았다 그래서 그걸 순식간에 알려주진 않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알려주는 건 뭐냐? 이제 푸시 이메일이라고 부르는 건데 서버에 동착하는 순간에 바로 클라이언트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입니다. 결국은 Gmail 서버하고 Gmail 클라이언트니까 가능할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갤럭시나 아이폰에 있는 디폴트 이메일 프로그램은 결국은 이제 Gmail 서버에서 이제 일정 시간 단위로 휴대폰에서 서버 쪽으로 문의를 해서 주로 가져와요. 그래서 시간 세팅하는 것도 할 수 있죠. 뭐 15분 단위, 30분 단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서버 푸시는 그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Gmail 클라이언트하고 Gmail 서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내려보내는 겁니다. 안 됐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HTTP 1.1에서 수업 시간에 가끔 언급된 적이 있지만 내가 정말 저 사람에게 이 정보를 요청을 안 해도 내가 클라이언트 쪽에서 요청을 안 해도 서버 쪽에서 내리고 싶은 거예요. 가장 안 좋은 예는 광고죠. 결국 주기적으로 내가 클라이언트에게 광고를 바꿔서 보여줌으로써 그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있지만 좀 순기능적으로 얘기를 하면 클라이언트가 지금 서비스를 겪고 있는데 결국은 메뉴가 바뀌어가면서 다음 메뉴를 선택할 때 이 코드가 반드시 필요해. 그러면 서버가 그 코드를 미리 클라이언트에게 내리는 거죠. 즉 너무 광고라고 우리가 폄하하지 말고 클라이언트가 동작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생기는 거를 미리 안 서버가 그래 당신은 클라이언트는 결국은 조만간 이러한 코드 혹은 데이터 이런 거를 필요로 하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 네가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너에게 친절히 미리 줄게. 따라서 네가 필요할 때에 서버에 접속을 해서 가져가면 사용자가 불편하고 느리잖아. 하지만 내가 똘똘하기 때문에 너에게 미리 줄 테니 너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사용자가 요구를 하면 바로 나에게 요구하지 말고 바로 네가 가지고 있다가 하렴. 이게 이제 서버 푸시예요. 그래서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요청하지 않아도 그래서 여기 써 있죠. HTTP 1에서는 불가능했죠. 리퀘스트가 와야지만 리스폰스를 보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HTTP 2부터는 그렇지 않고 보는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서버가 미리 클라이언트에게 내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내릴 수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했었던 리소스예요. 파일, 코드, 기타 등등. 자, 그래서 얘가 나와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뭔가를 보내고 받죠. 통상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 받는 아키텍처라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스트림4가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에게 가네요. 스트림4는 예를 들어 CSS 파일인 거예요. 보는 것과 같이 여기에 style.css가 있고 스트림1인 경우에는 보는 것과 같이 page.html 그래서 얘가 리퀘스트를 했으면 어떤 웹페이지를 주는 거네요. 근데 자세히 쳐다보면
여기서 스트림 1 리퀘스트를 해서 이제 스트림 1 리스폰스가 가네요. 즉 특정 HTML 파일인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HTTP 1.1에 리퀘스트? 그래 가져가 리스폰스 이렇게 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스트림 4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건 요 앞에 프레임 1이라고 되어 있고 쪼개져서 가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제 promise라는 게 돼 있어요. 약속. 스트림 2는 여기 등장을 한 건 없지만 여기도 promise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스트림 2하고 스트림 4는 뭐다? 스트림 4인 경우에는 style.css라는 파일이었고 CSS 파일, 스트림 2는 스크립트라는 자바스크립트였습니다. 근데 보면 promise예요. promise. 약속이라는 거는 네가 언젠가 이거를 필요로 할 거야. 따라서 내가 너에게 적정한 시점에 후시 프로미스예요. 너에게 이것을 전달할 것을 약속해. 이것은 네가 특별히 나에게 요청하지 않겠지만 이것은 클라이언트가 나 서버에게 요청하지 않지만 내가 보니 너에게 조만간 필요할 거야. 따라서 내려보낸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해석을 하면 결국은 클라이언트는 최초 진입을 해가지고 서버로부터 본인이 요구하는 페이지를 받았는데 이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누군가는 거의 확률적 99% 하에 자바스크립트 코드와 CSS를 필요로 할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거를 인지한 서버가 프로미스, 약속한 거예요. 클라이언트에게. 내가 너에게 script.js와 style.css를 보낼 거야. 근데 놀라지 마. 내가 지금 미리 너에게 약속하고 있잖아, 보낼 거라고. 따라서 이게 가면 잘 받아서 저장했다, 잘 써.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교수님, 질문이 올라왔네. HTTP2의 프록시에 대한 질문이 있다. gRPC는 HTTP 기반이라고 배웠다. gRPC의 소스 코드 예제에는 따로 프록시 설정이 없는데 이때는 프록시 서버가 어떻게 동작하냐. gRPC는 HTTP2를 밑에 깔고 해요. 그쵸? HTTP2가 결국은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할 때 클라이언트에서 프록시 혹은 프록시 투 프록시 그리고 프록시 투 서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gRPC는 이거를 볼 필요가 없이 전달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시작하는 소스하고 도착하는 데스티네이션만으로 짜는 거죠.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어. 우리가 IP 레이어가 있었고 그 위에 TCP가 있었죠. IP 레이어가 결국은 소스에서 보낸 IP 패킷을 받아서 적합한 데스티네이션 방향에 해당하는 다음 라우터에게 전달했다면 되게 비슷하게 동작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HTTP 클라이언트는 최종적으로 이 리퀘스트를 처리할 애가 누군지는 몰라. 그저 다음 HTTP 서버에게 전달을 하는 거고 마치 라우터처럼 프록시가 이 리퀘스트에 해당하는 가장 적합한 애를 본인이 판단하여 다음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IP의 TCP는 중간에 있는 걸 모르고 종단 간 서비스를 한 것처럼 프록시 위의 gRPC는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잘 가려니 맞는 애에게 가려니라고 판단을 하고 통신을 하는 거죠. 따라서 gRPC는 HTTP2가 중간에 프록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엔 관심이 없고 최종적으로 본인의 리퀘스트를 처리할 리스폰스에만 관심이 있으니 몰라도 되는 거고 소스코드 예제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박건수 학생 됐어? 추가 질문이 있는 거야. 된 거야. 답을 하시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HTTP2의 푸시 기능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클라이언트가 메뉴를 누르거나 뭔가 행위를 하면서 다음 단계에 진입을 할 텐데 그 진입을 했을 때 그 시점에서 막 파일을 전달함으로써 지연이 발생하는 걸 줄여주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거의 핵심은 사용자의 지연을 줄이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교수님은 여기에 광고도 섞여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용자가 체감하는 지연을 줄이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따라서 그것들을 조금 센텐스를 예쁘게 정리한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앞쪽에서 본 것처럼 웹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즉 정보를 주고받을 때 HTTP 베이스로 동작을 하는 경우는 하나의 화면 구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투입이 되죠. 우리가 웹페이지 하나에서 통상 80개에서 100개가 오고 가는 거를 이미 우리가 봤잖아. 그쵸?
따라서 우리가 하나의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로 갔을 때 그 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하니 만약에 서버가 그런 것들을 미리 ahead of time이니까 미리 다음 단계에서 필요할 만한 컨텐츠들을 미리 내린다면 결국은 사용자 입장에서의 반응 속도는 줄어드는 거죠. 물론 미리 내린 게 쓰이지 않는다면 버려지는 거죠. 미리 내렸지만 결국은 사용자가 그쪽으로 가지 않은 거야. 그쪽 메뉴를 선택하지 않았어. 그럼 버려지겠지만 결국은 우리는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미리 데이터를 내림으로써 네트워크의 부하를 일으켰고 네트워크를 낭비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결국은 그것을 선택했을 때에 빠르다라고 느꼈다면 결국 그게 중요한 거죠. 네트워크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사용자가 체감하는 속도가 훨씬 중요해요. 우리가 안드로이드 휴대폰이 가격이 싼 것과 비싼 것, 기능 차이는 별로 없는데 의외로 본인이 이제 웹서핑을 할 때에 이거는 빠르네, 느리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실제로 통신 링크의 속도가 아니고 내가 웹브라우저에서 리퀘스트를 눌렀을 때 휴대폰에서 통신 링크를 타고 나갈 때까지 얼마나 걸렸느냐. 싸구려 휴대폰이거나 최적화가 안 된 휴대폰은 사실상 통신 링크에서 주고받는 속도보다 휴대폰 안에서 내가 단추를 눌렀는데 그것이 처리돼서 통신 링크로 나갈 때까지의 시간, 휴대폰 안에서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휴대폰 대비 좋은 거를 쓰는 이유죠. 따라서 통신 링크의 속도를 올리는 것도 중요한 예이지만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 거죠. 이게 이제 서버 푸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불어서 여러분들 이제 과제 선택을 하고 나니까는 주로 뭐 하는 학생들인지 이제 드러나는데 상당량의 학생들이 지금 웹이라든지 그 자바스크립트를 지금 좋아하죠. 그러면은 본인들이 CSS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HTML에 꾸겨 넣는 행위를 해봤을 거예요. 엄청난 짓을 하죠. 실제로 우리가 웹페이지 하나라 그래서 다운받아 봤는데 그 안에 엄청난 양의 CSS하고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들어가 있고 또 누가 먼저 실행이 돼야 되는지에 따라서 비비 꼬이고 스파게티로 아주 그지같이 막 엮일 수밖에 없는 걸 자바스크립트를 해본 학생들이라면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즉 우리는 사실 필요한 파일을 하나의 HTML 파일에다 통으로 다 때려박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CSS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HTML이나 혹은 어마어마하게 큰 CSS나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만들어서 내려보내는데 관리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게 막 엮여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개선을 하거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좀 우아하게 이볼브하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서버 푸시를 쓰게 되면은 하나에 다 때려박지 않게 돼요. 결국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파일들을 우리가 만들게 될 테니 관리도 편하고 유지보수도 편리하게 될 것이며 좀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겠죠. 따라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미 여기서 자바스크립트를 해본 학생들이라면 우리는 하나의 파일 안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한 것들을 꾸겨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미리 다 사실은 하나의 어마어마한 파일 안에다 때려 박아가지고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다음 단계를 갔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때려 박아 큰 파일을 하나씩 내리고 있어요. 이미 푸시를 하고 있지 않지만 푸시를 못하니까 이미 사용자가 요청한 그거에 응답에다 어마어마한 걸 넣고 있는데 그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쁘게 하지만 미리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서버 푸시로 만들어냈어요. 자, 그래서 서버 푸시에 대한 기능을 조금 더 단계별로 우리가 찢어서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결국 서버가 판단을 해요. 내가 이 컨텐츠를 내려 보내겠어. 그렇다 그러면 우리 HTTP2 입장에서는 그런 논리적인 하나하나의 독립적인 서비스를 우리가 스트림으로 칭하게 되겠죠. 결국 미리 내릴 놈들을 각각 특정 스트림으로 규정을 하고 이 스트림에 대해서 미리 내리겠다는 판단을 서버가 하고 푸시 프로미스, 아까 그림에서 있었던 요 컨텐츠, 예를 들면 CSS 파일이나 자바스크립트를 내가 너에게 내릴 거야 라고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사전 공지해요.
따라서 클라이언트는 이 정보를 가지고 서버가 나에게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미리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후 슬라이드들에 나오겠지만 시작은 서버가 푸시하겠다고 판단을 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는 건데 클라이언트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여기 나온 것처럼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봤더니 이미 내가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캐시하고 있어요. 그럼 굳이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클라이언트는 이후 슬라이드들에 나오겠지만 서버가 푸시하겠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수동적인 태세에서 오면은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지 않아요. 클라이언트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서버가 알려주는 행위는 굉장히 소중하나 클라이언트는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받을지 말지 등을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 스트림 4에 해당하는 건 style.css인데 누구는 프로미스 단계라고 그러고 누구는 프레임, 직접 데이터가 간 거죠. 왜 똑같은 거에 대해서 두 개가 나눠질 수 있느냐? 앞쪽에 있는 애는 뒤에 있는 애를 설명한다 라고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프레임,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리스폰스 프레임이 있다고, 우리가 스트림에서 리퀘스트가 왔을 때 리스폰스가 가면 하나의 리스폰스 메시지가 2개 이상의 프레임으로 쪼개진다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프레임엔 뭐가 들었어요? 헤더가 있어요. 헤더.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style.css에 대한 정보를 가진 헤더는 가는 거고 뒤에 있는 본문은 대기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푸시가 되는 거죠. 그게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시 프로미스라고 얘기를 하고 헤더 정보를 사실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푸시 프로미스 프레임은 HTTP 헤더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 결국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무엇이 올지에 대한 굉장히 상세한 정보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서버가 나는 너에게 푸시를 할 거야. 푸시 프로미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줬고 클라이언트는 이때 사실상 뒤에 올 프로미스로 약속될 본체에 대한 헤더를 받았으니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는 결정을 해야겠죠.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결정은 거부죠. 거부. 있어 이미. 따라서 네가 보낸 것이 나한테 이미 캐시 상태로 있으니까 굳이 안 보내도 돼. 그렇게 되면 정해진 규칙에 의해 리셋 스트림이라는 단계를 거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프로미스를 이제 거절할 수 있어요.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무조건 받는 게 아니고 뭐다? 본인이 받을 생각이 없다면 구체적 이그젬플은 캐시에 이미 그 컨텐츠가 있으면 안 받겠다라고 선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가 결국은 안 받을 수도 있지만 받겠죠. 받는데 각각의 푸시할 것들이 각각의 독립적인 스트림들로 내려온다고 했어요. 따라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서버가 보낸다 그래서 일단 안 받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받는 거를 어떻게 받을지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몇 개의 푸시 스트림을 동시에 열지도 클라이언트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동시에 푸시되는 거를 클라이언트가 야 너무 많이 내려오잖아. 조절해. 일단 2개 보내. 그 다음에 또 2개 보내. 이런 식으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낼 수 있는 푸시드 스트림의 개수를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플로우 컨트롤에 대한 부분도 이것도 어차피 스트림이니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겠다 안 받겠다도 결정할 수 있고 동시에 몇 개를 받을지도 결정할 수 있고 플로우 컨트롤을 개입할 수도 있으니까 받겠다고 했지만 처음에 일부만 받아놓고 중지시킬 수도 있는 거고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제어할 수 있다. 결국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대한 통신 프로토콜을 얘기하면서 개발자가 개입할 수 있는 게 커진다고 했으니 푸시인 경우에도 클라이언트가 본인 하드웨어나 본인 OS나 본인 시스템의 능력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앞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세팅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사이에 다 조절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됐으면 마지막으로 결국은
클라이언트가 정해진 조건에 의거 서버는 푸시를 하겠죠. 그리고 이 푸시되는 것도 일상적인 스트림이기 때문에 다른 스트림과 마찬가지로 머싱도 될 거고 우선순위 컨트롤도 돼서 결국은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메인 마지막에 있는 건 이제 same origin policy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HTTP2는 어떻다 그랬어요? 수많은 스트림들이 있지만 그 논리적인 리퀘스트 리스폰스들이 있지만 조금 우아하게 얘기하면 서비스 세션들이 있지만 논리적 연결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하나의 TCP 링크 안에다 다 때려박는다고 얘기했죠. 다 때려박는다. 그리고 우리가 보안은 어느 레벨에서 한다? TCP 레벨에서 했어요. 따라서 각각의 스트림들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랬을 때에 그냥 그것들이 모두 하나의 TCP 보안 규칙을 따르고 있으니 우리가 예를 들어 처음에 TCP 연결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암호를 주고받고 하는 행위 이거를 스트림별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스트림들이 다 TCP 안에 있으니 TCP 하나 안에 있으니 이렇게 푸시를 한다고 푸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TCP 링크 안에서 해결되는 그 암호화와 관련된 연결 설정 해제 그 틀 아래서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스트림 레벨에서 연결 설정하고 암호화 연결하고 암호화 해제하고 하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TCP 레벨에서 한번 만들어 놓은 그 오래가는 그 HTTP2의 논리적인 줄 안에서 푸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 사실은 이거는 여기 굳이 이제 서버 푸시에 써야 될 내용은 아니에요. TCP 연결이 있고 그 안에서 스트림들이 있고 그 보안에 대한 거는 TCP 레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번 TCP 연결을 뚫고 나면 그 안에서 이제 뭐 새로운 리퀘스트 리스폰스가 오더라도 이 암호화와 관련된 추가적인 작업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굳이 또 뭐 이렇게 여기 쓴 것처럼 구글 문서상으로 이걸 언급을 하고 싶어 하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푸시로 인한 그 보안을 조금 우려한 사람들이 있어서 쓰지 않나 싶어요. 힘 빠지는 건데 2021년 9월 여러분들의 요 강의 노트 이제 만들 때 이제 가져온 기사예요. 기사 자체는 12월 1일자에 나온 건데 사실 그 9개월이 지났음에도 변화는 없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크롬 브라우저에서 푸시 기능을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푸시를 받는 기능을 제거했어요.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 크롬 브라우저에다가 이 HTTP2를 실어가지고 내려보낸 지 지금 한 5, 6년이 된 거죠. 그래서 HTTP2를 많이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2020년에 그 한번 서베이를 해봤는데 이 서베이라는 게 여러분들 크롬 브라우저 설치하거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설치하면 거의 동의 구하잖아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사가 있니? 그래서 그것들을 취합을 해봤는데 보면 HTTP 세션이 크롬 브라우저에 의해서 열리는 토탈을 한번 보는데 그중에 푸시를 사용한 경우는 0.05% 1%도 안 되고 0.05%밖에 서버 푸시를 쓰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결국은 크롬 브라우저에서 그 서버 푸시에 대한 구현을 뺐어요.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사라진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HTTP2 코드를 우리가 안 보고 있는 가장 이유가 뭐다? 결국은 HTTP2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용도다. 하나는 그 위에서 RPC 서비스인 gRPC를 쓰는 용도. 두 번째는 그냥 HTTP 1.1로 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수정 없이 하부만 HTTP2로 바꿈으로써 좀 더 짧아진 레이턴시를 즐기고 있다. 그러면 세 번째는 HTTP2 프로토콜을 이해해서 HTTP2 기능을 가장 최적으로 사용하라는 그런 서버와 클라이언트 서비스는 아직 미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제를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인 gRPC 예제는 우리가 단독 챕터로 받고 HTTP 1.1이 HTTP2 위에서 돌아가는 건 굳이 우리가 뭐 설명을 코드를 봐야 될 사항은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이 없는 거죠. 따라서 그럼 이제 세 번째 부분 결국 HTTP2를 이해하고
HTTP2에 최적화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나오는 것, 그거는 이제 현재 이제 고민 중인 사항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서비스들이 HTTP 1.1에서 만들어졌는데 충분하다는 거고, 그걸 HTTP2로 밑만 바꿔도 충분히 더 좋아졌다는 거고, 그러면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말 HTTP 특화된 기능을 다 쓰는 그런 걸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가끔 교수님이 하는 얘기인데,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같은 사업이 만들어져서 전국에 이제 소프트웨어 학과들의 인원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중요해서 인공지능학과를 만들기도 하지만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 학과들에게 인원을 주면 이제 다른 학과가 좋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 형제가 좀 더 많은 재산을 증식하는 건데 아무리 우애가 좋은 형제라 그래도 좀 힘든 일이에요. 아예 신생학과를 만드는 게 편하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을 하면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학과들의 인원이 좀 늘어났죠.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학과를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또 소프트웨어 하는 학과들을 더 늘린 거예요. 그렇다 쳐도 경희대학교가 그렇다 쳐도 우리가 처음에 컴공과가 60명이었다가 80명이었다가 지금 90이 됐고, 인공지능학과가 40이고 소용이 60이니 190명이에요. 그러니까 경희대 안에 소프트웨어를 본전공으로 하는 사람이 190명. 그러면 우리처럼 비슷하게 이제 늘어난 학과들이 이제 10위권 안에 대학들에 있다 칩시다. 그러면 10위권에 그렇게 190명, 200명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10위권 대학 다 합쳐봐야 우리처럼 이렇게 했을 때 1년에 배출할 수 있는 인력은 2,000명. 2,000명.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제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 인력을 1년에 몇 명 뽑는다? 수천 명. 그리고 요 HTTP2의 푸시 기능이 사라지고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한다면, 그냥 파이썬 기초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전문적 지식이 뭐예요? 운영체제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특정 서비스 혹은 기술 분야에 대한 그 프로그래밍 능력, 깊이, 수학물리 능력이 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지 이런 뭐 푸시 알고리즘도 짜고 플로우 컨트롤도 똘똘하게 하는데, 그런 깊이 있는 개발자라 그러면 이제 코더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사실은 많지 않아서 그렇지 않는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푸시 기능은 좋으나 그 푸시를 할 수 있는 똘똘한 알고리즘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은 많지 않지 않나? 라는 분야죠. 그래서 푸시 기능 열라 열심히 설명하고 약간 김 빠지게 크롬에서 삭제됐다라고 얘기하니까 좀 김셀 수 있는데, 똘똘해지고 있는 이러한 HTTP를 충분히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없다는 건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특정 회사들의 아주 그냥 몰려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결국 HTTP의 이제 특징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는데, 지금 설명할 거는 이제 헤더 압축이에요. 헤더를 압축한다. 압축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MP3, MP4, 뭐 JPEG 이런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A가 있을 때 그 A가 사이즈가 100이라면 그 100을 100 이하로 이제 줄이는 행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줄이는데 특별히 뭘 줄인다? 헤더를 줄인다. 본문을 줄이진 않아요. 헤더를 줄여요. 주로 실어 나르는 본문은 이미 되게 압축이 돼 있죠. 우리가 HTTP로 실어 나르는 게 인터넷상에 가장 많은 데이터량으로 본다 그러면 영상이라 그랬죠. 영상은 이미 압축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스트리밍, 오디오도 압축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문서도 대부분의 그 MS 워드나 아래 한글이 최대한 본인 입장에서는 압축을 해요.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압축을 하면 확 줄어드는데, 그거를 이제 풀어야지만 워드가 볼 수 있으니까 워드 입장에서는 최대한 압축해서 docx 파일에 저장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텍스트들인데 텍스트들은 사실 그렇게 사이즈가 크진 않죠. 따라서 본문은 이미 대부분 압축이 되어 있는 리소스가 많다는 건데, 헤더입니다. 헤더. 기본적으로 우리가 HTTP1에서 거의 90년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25년을 살아왔으니 결국은 헤더를 받고
끊임없이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요 이제 구글에서 퍼포먼스 하는 팀이 분석한 거에 따르면 통상 헤더는 HTTP 헤더가 500에서 800바이트가 된다. 1KB 되는 거죠. 거의 1KB가 되니 데이터도 아닌데, 데이터도 아닌 주제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쌓여진 거고, 근데 여기다가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또 추가가 될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쿠키 설명했어요. 쿠키. 즉 웹브라우저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웹브라우저 밑에 운영체제나 하드웨어를 건드릴 수 없다. 따라서 내가 어느 사이트에 갔는데 다시 그 사이트에 갔다. 근데 로그인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사이트 입장에서 봐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최소한의 이제 저장 공간, 쿠키라는 걸 만들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쿠키들은 거의 다 쓰여요. 쿠키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를 오래오래 몇 년 동안 쓰면 점점 느려지는 이유가 이 쿠키 공간과 쿠키의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끔 이거 지우라고 하죠. 근데 이 쿠키의 사이즈가 현재 이 웹 서비스에서는 거의 수 킬로바이트나 수십 킬로바이트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리퀘스트 리스폰스에 거의 다 따라다녀요. 결국은 뭐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을 할 때에는 가져올 데이터보다 헤더와 쿠키가 수십 배, 수백 배도 많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커진 거죠. 너무 커진 거. 본체, 즉 내가 주고받아야 될 데이터 대비 그 사이드로 붙어야 되는 정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따라서 HTTP2는 앞쪽에서 뭐 방금 전에 봤었던 우리가 푸시, 그리고 방금 전에 또 봤었던 흐름 제어, 그리고 방금 전에 봤었던 이 우선순위 컨트롤, 이런 거 외에 또 추가적으로 하나를 만들었으니 압축인 거예요. 압축. 헤더를 압축해요. 헤더를. 그리고 HTTP2 표준에 보면 그 압축 기술 HPEC이라는 HTTP 패킹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HPEC이라는 알고리즘으로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HTTP에서 헤더를 어떻게 압축하느냐라는 건데, 이 허프만 코딩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서 혹시 허프만 코딩이라는 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차이값만 전달하는 코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내가 현재 T0에서 A라는 데이터를 보냈다면 T1 다음 시간에는 A에서 T0, T1 사이에 바뀐 그 내용만 이제 내려보내는 거죠. 허프만 코딩은 굉장히 오래된 기법이에요. 하지만 굉장히 많이 쓰이죠. 여러분들이 그 오디오나 영상 압축 기술을 얘기할 때 영상이라 그러면 내가 현재 보내는 이미지를 원본으로 하나 보냈다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는 원본 대비 현재 시간까지 해서 달라진 거, 즉 이미지에서 달라진 이미지 부분만 추출해서 보내는 거죠. 따라서 하나의 이미지를 보낸다 그러면 이제 수메가바이트일지 모르겠는데, 뭐 이게 그 거의 뭐 하늘에 구름 사진 찍고 있다 그러면 태풍이 불지 않는 한 1초 뒤에 구름 사진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거든요. 따라서 1초 뒤에 원래 있었던 이미지들이 달라진 것만 보내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허프만 코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차이값만 보낸다, 디퍼런셜한 부분만 보낸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요 기법을 쓰는 거예요. 요 기법. 결국은 우리가 HTTP 1.1은 모든 리퀘스트와 모든 리스폰스가 독립적이라고 얘기했죠. 내가 지금 리퀘스트 하는 것과 다음에 리퀘스트 하는 것은 서로 독립적이다. 따라서 독립적이기 때문에 메시지들을 꾸역꾸역 다 집어넣은 건데, HTTP2는 지금의 리퀘스트 리스폰스하고 상관이 있는 그 다음에 리퀘스트 리스폰스, 이런 거를 다 우리가 스트림이라는 이름으로 논리적인 연결로 묶었어요. 따라서 앞에 보낸 정보를 내가 뒤에 있는 애가 충분히 가정할 수 있다. 독립적이지 않다 하는 거죠. 그러한 가정하에 스트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트림. 가정하에 더 이상 HTTP 리퀘스트들은 독립적이지 않다. 하나의 스트림 안에 있는 HTTP 리퀘스트들은 서로 상호 전후다, 선후다. 그러하니 앞쪽에 HTTP 리퀘스트 혹은 리스폰스에 있었던 헤더는 뒤에 있는 리퀘스트 리스폰스 헤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미 앞에 있는 리퀘스트가 가져갔는데 뭘 굳이 또 보내? 이렇게 되는 거죠, 가정이. 그러하니
앞쪽에 있는 동일한 스트림 안에 앞에 있는 HTTP 리퀘스트 혹은 리스폰스 안에 있었던 헤더 정보 바뀌지 않았다면 다시 보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허프만 코딩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차이 기반 압축이다라고 얘기했으니 이것이 HTTP에서는 앞서 전달된 HTTP 리퀘스트와 지금 전달할 HTTP 리퀘스트 메시지에서 지금 전달할 리퀘스트 메시지에 있는 헤더들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미 전달한 HTTP 리퀘스트 헤더와 이건 똑같네? 그럼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바뀐 헤더 정보만 보낸다. 마찬가지로 HTTP 리스폰스도 서버에서 보내는 입장에서 이미 동일한 스트림에서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는 HTTP 리스폰스가 한번 갔네. 내가 새로운 리퀘스트가 와가지고 또 리스폰스를 보내는데 앞쪽에서 보냈던 리스폰스에 있었던 헤더하고 거의 똑같은 것들이 있네. 안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그림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54페이지를 보면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했으니 동일한 스트림에서 HTTP 리퀘스트가 한번 간 겁니다. 동일한 스트림에서 HTTP 리퀘스트가 한번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HTTP 리퀘스트가 갈 거예요. 특별히 이 경우에는 HTTP 리퀘스트 스트림이 달라도 적용을 하는 예로 들었는데 꼭 동일하게 HTTP 리퀘스트가 같은 스트림 안에서만 있을 때만 압축이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지금 그게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교수님은 하나의 스트림 안에 있는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한정졌는데 하나의 스트림을 우리가 리퀘스트 리스폰스 그 한 쌍으로도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흐름 제어가 그리고 보안이 커넥션 레벨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스트림뿐만이 아니고 그 입장에서 이 헤더 압축도 사실은 연결 자체에서도 될 수 있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스트림 1하고 3로 구분을 하기는 했네요. 따라서 중요한 거는 리퀘스트 리스폰스인데 자, 내가 첫 번째 리퀘스트를 보낼 때에 get request였고 프로토콜은 HTTPS였어요. 보내고자 하는 데스티네이션 호스트는 example.com이었고 그 리소스를 가져올 URI 패스는 루트의 리소스였어요. 그 굉장히 많은 추가 정보가 갔죠. 내가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데 JPEG을 받겠다. 그 다음에 모질라 재단에서 만든 웹브라우저의 일종이다. 이런 게 쭉 갔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HTTP 리퀘스트 프레임으로 변했죠. 따라서 위에 있는 것과 같이 HTTP 리퀘스트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HTTP2 레벨에서는 밑에 있는 것과 같이 스트림 1 안에 있는 프레임들로 근데 특별히 요거는 헤더니까 헤더 프레임으로 해서 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리퀘스트 리스폰스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그림상으로는 하나의 TCP 링크, 즉 하나의 TCP 커넥션 안에 있는 스트림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그 상황에서 HTTP 리퀘스트가 또 갈 겁니다. 스트림은 별도로 구분을 했지만 클라이언트 서버는 동일한 거예요. 이미 뚫어놓은 TCP 연결 하에서 리퀘스트 1이 갔고 이제 리퀘스트 2가 갈 겁니다.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보는 거예요. 앞쪽에서 리퀘스트가 갔을 때 하고 다른 건 뭐고 같은 건 뭐지? 두 번째 가는 것도 get이에요. 동일하죠? HTTPS를 써요. 이것도 앞하고 다른 게 없네. 호스트도 example.com이에요. 동일해요. 달라진 게 등장했어요. 앞쪽에 리퀘스트는 루트 밑에 리소스를 향했는데 얘는 루트 밑에 new 리소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를 URI가 바뀌어 있네. 근데 accept 이미지 JPEG도 동일하고 유저 에이전트도 동일한 거예요. 결국은 앞쪽에서 리퀘스트가 가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갔는데 뒤에 있는 리퀘스트는 다 동일하고 웹브라우저가 뭐 바뀌겠어. 그죠? 동일한 사이트에 대해서 TCP 풀어놓고서 리퀘스트 리스폰스 하는데 이 호스트 정보나 세션도 스캠 바뀌겠어? 안 바뀌겠지. 근데 보는 것과 같이 바뀐 거는 요 정도밖에 없다. 그렇다면 달라진 것만 보낸다는 겁니다. 따라서 HTTP2에서의 허프만 코딩은 보는 것과 같이 일종의 필드예요. 필드. 이 필드가 동일하면 이 필드는 보내지 않고 이 필드가 다른 값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른 필드 값을 이제 추가로 보내는 작업을 합니다. 따라서 보는 것과 같이 동일한 TCP 연결하에서 리퀘스트 리스폰스가 갈 때에 앞에서 리퀘스트가 간 거를 뒤에 있는 리퀘스트가 쳐다본 후
똑같은데 안 보낼래. 혹은 같은 스트림 레벨에서 앞에 있었던 리퀘스트에 갔던 정보를 뒤에 있는 리퀘스트 혹은 리스폰스들이 주고받지 않는 행위들을 하는 게 이제 HTTP2의 헤더 압축입니다. 압축이라는 컨셉이지 우리가 여기서 막 0과 1의 비트를 가지고 막 이렇게 이미지 압축하듯이 하지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앞쪽에 리퀘스트 헤더. 근데 결국은 안 가도 되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보내는 거는 허프만 그러고 마치 함수에 집어넣었지만 결국은 달라진 필드의 값만 이제 전달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형태의 작업을 거쳐서 어떤 결과물로 나오는지 그거는 소프트웨어를 하나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뒤쪽에서 설명을 할 거고 관심 있는 학생들은 여기 하는 것처럼 앞쪽에서 있었던 것과 지금 있는 거의 값을 집어넣으면 결과적으로 어떤 0과 1의 조합이 나오는지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HTTP 리퀘스트를 보낼 건데 이 리퀘스트가 필드들이 있고 그 필드들의 값이 이전에 전송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요거를 판단할 만한 일종의 정보가 있어야 되죠. 지금 내가 왼손에는 HTTP 리퀘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미 이전에 이 리퀘스트 안에 있는 필드들이 갔는지 안 갔는지 혹은 갔다면 무슨 갔는지를 알려면 왼쪽에 이런 메시지가 있다면 오른쪽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과거에 보냈던 메시지에 대한 필드들에 대한 그 값들의 이력이 있어야겠죠. 이걸 테이블로 관리합니다. 테이블로 관리를 해요. 근데 이 테이블은 논리적으로 하나로 그려놨는데 뭐 구현상의 이점에서 하나로 그릴 수도 있고 기능적으로 얘기하면 테이블을 두 개 써요. 통상 하나는 스태틱 테이블이라는 걸 쓰고 하나는 다이나믹 테이블이라는 걸 씁니다. 이름이 의미하듯이 스태틱은 바뀌지 않는 거고요. 다이나믹은 바뀐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바뀌지 않는 테이블은 뭐고 바뀌는 테이블은 뭔지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필요하다.